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의 하방 압력이 전장보다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죠. 네, 어제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던 여러 기업들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던 만큼 오늘 또 실적 발표 대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시장은 어느 쪽에 집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사실 뉴욕 증시 장중 내내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오름세 0.2%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초록불을 켜기도 했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93% 그리고 0.51%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 투매가 전장보다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죠. 1%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또 빅스 지수도 전장에 급등했다면 이번 장에는 장 초반에는 사실 하락하다가 2.3%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낼 수 있겠다라는 점에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종목 한번 보시죠. 사실 장중에는 오르는 M7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0.48%, 마이크로소프트 2.45%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72% 하락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도 대체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델은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또 AMD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픈 AI가 서치 GPT를 공개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 더욱더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 1.7% 하락했고요. 아마존도 하락세, 테슬라 유일하게 M7 중 상승 마감했는데요. 1.9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나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장중에 급등세 그리고 종가로도 급등 마감을 했죠. 미즈오가 목표 주가 850달러 선까지 올렸고요. 진정한 AI 수혜주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포드는 전날 시간을 거래에서도 급락하더니 정규 거래에서도 급락세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탑픽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매력적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폴레입니다. 매드토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사실 치폴레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 들어오는 트래픽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이날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체방크 매수 의견 유지했고요. 단기, 장기 성장세 모두 다 기대가 된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다라는 코멘트 남겼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비만 치료제가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슈, 화이자 모두 다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사제로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각각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진행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4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2030년이면 1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사제보다는 더욱더 간편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경구용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오늘 장에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이 4분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조금 열을 올리기도 했는데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살을 많이 뺀다면 이후에 뭐 할까도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 트렌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테슬라 관련된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M7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설문조사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렸습니다. 과연 50억 달러를 테슬라의 자금 50억 달러를 XAI에 투자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건데요. 해도 된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67.9%에 달했습니다. 왜 이런 응답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시장은 테슬라를 더 이상 전기차 업체로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기술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줘라라는 주주의 의견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XAI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가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2개월 밀린 만큼 더욱더 완성도 있는 그런 로보택시를 공개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테슬라의 주가 어디로 흘러갈지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테슬라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 오픈 AI의 서치 GPT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 서치 GPT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고 테스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사실 챗 GPT가 출시된 이후 계속해서 구글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알파벳의 주가 어쩌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입니다. 사실 오픈 AI 최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저용량의 챗 GPT-4 미니에 이어서 이제 챗 GPT와 애플의 시리의 통합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AI 생태계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구글 아직까지는 이렇게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데 과연 이 서치 GPT가 구글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지, 구글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초점을 맞추면서 알파벳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관련해서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주목해 보셔야 할 이슈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내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될지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증시 함께 다시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정말 대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이 준비가 돼 있어서 기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하필 그 전날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바람에 어제 우리 증시도 결론적으로는 큰 폭의 낙폭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외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7% 하락한 2,710선 그리고 코스닥은 2% 급락하면서 결국 800선 아래에서 지수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업종들 기준으로 좀 하락세가 커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일부 실적 관련주들 여전히 기대감을 띄우면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외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좋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제약바이오주가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단제약 등등 여러 가지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LG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AI 기업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역대급 실적과 함께 어제 외인들이 많이 담았던 종목에 동일하게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상황도 확인해 보시면 나름 비슷한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기관 쪽도 결론적으로는 HLB나 셀트리온과 같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여전히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던 SK하이닉스,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Q10 사태와 관련해서 반사이익으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네이버 현재 2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기관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루 그룹주들도 대량으로 매수해가는 모습 포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별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투자들이 집중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 함께 점검했던 이슈였죠. 재건 관련주들 어제 바로 두 자릿수 이상 강하게 상승 보였습니다. 특히 SG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하면서 그대로 52주 신고가 돌파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제는 러시아와 직접 화해를 하겠다, 대화와 협상할 준비가 됐다라는 소식을 중국 측을 통해서 전해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어제 기대감을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2차 평화회의에 러시아 대표단을 본격적으로 초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여준 만큼 시장에서는 정말 종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 후보 중 가장 강력한 1인으로 불려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은 1월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재건주들의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Q10 사태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대거 속출했는데요. 플레이디가 28% 올랐고요. 예스24도 16%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매자 대금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불까지도 모두 지연이 되면서 현재 예상되고 있는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 원대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보다도 오히려 더 확장되고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 관련주들 이번 한 주 내내 올랐던 테마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대마 관련주들 한 주 동안 계속 오름폭을 키웠지만 어제 오성첨단 소재 또 6% 넘게 오름폭을 키우면서 이 테마주 단에서의 힘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자회사의 상장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단독 보도로 전해진 만큼 소식에는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발표했던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하이닉스의 역대 매출을 끌어냈던 건 크게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HBM과 SSD 쪽이 될 것 같은데 모두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eSSD로 불리는 이 데이터 저장 장치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HBM이다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 앞서 SK하이닉스가 지난 2020년도에 이 솔리다임이라는 미국의 기업을 매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뒤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자 상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분기 때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고요. 1분기 대비했을 때도 매출이 50%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SSD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뒤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솔리다임과 함께 미국에서 주식 상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맞춰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자회사 솔리다임을 미국에 상장해서 추가적인 자본을 확보하겠다는 게 현재 SK하이닉스 측의 입장입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어제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한 채 되려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에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8% 급락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 19만 원 선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실적 빅데이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크게는 어제 현대차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기아 또한 역대급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수익의 자동차 판매량이 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다시금 2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방산과 금융주, 대장주들 모두 오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동안 100% 넘는 가격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국내 방산주들 수주 잔고가 넉넉하다, 내년까지의 일감도 모두 확보했다라는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실적 기대감 오늘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융 관련주들도 사실 우리나라만 금융주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은 아니죠. 미국 쪽 또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일부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었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고 또 하반기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금융주들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60%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 오늘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에 나서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관련주들의 주가 어제 종가 현황으로 함께 최근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리는 상황 속에서 기아는 어제 3% 가까이 낙폭이 나왔었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방산주 안에서도 주가 추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모두 두 자리, 세 자릿수 이상 올랐을 때 하나오션만 1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도 추가적으로 4%의 가격 급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실적에 집중을 할 수 있을지 국내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간 83조 원 쏟아부어도 매출은 3분의 1, AI 투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될라.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뉴욕 시장 마감 상황에서 빅테크주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파벳의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온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글로벌 빅테크 주가 폭락한 거 좀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표현은 이렇게 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좀 더 떨어진 게요. 구글이 어제 5%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또 3% 가까이 2.9% 떨어졌죠.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다 떨어졌고요. 오늘 이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 어제 12% 넘게 급락을 했었던 테슬라인데 오늘 한 2% 가까이 1.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AI 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우려가 커진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빅테크 주가들에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건데 핵심은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속은 없다. 말씀드린 수익은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도대체 언제 벌까 이런 한마디로 근본적인 우려가 의구심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이런 시장 분위기에 불을 지폈던 건 사실 조금 됐습니다. 한 달쯤 전쯤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보고서 표지를 좀 보여드릴까요? 그 보면 그 GNAI하고 GNAI하고 too much spend, too little benefit.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용은 겁나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언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혜는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골드만삭스의 베테랑 IT 담당 애널리스트인 짐 코벨로라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 AI의 비싼 비용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활용이 돼서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그 단계가 도대체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빅테크들 앞으로 적어도 2026년까지 한 3년, 2, 3년 더 우리 돈 1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1조 달러, 우리 돈 한 1,400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상 2배가 좀 넘습니다. 이거를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AI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쯤 대중화가 돼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쉽게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수익이 그대로 이제 빅테크나 이런 AI 관련 기술 기업들한테 오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좀 된 건데요. 어제 그 순다 피차이 구글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내용이 굉장히 의무심장합니다. 피차이 CEO의 내용은 우리에게는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더 크다. 이제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AI 시장은 투자를 안 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이 회사의 생존에 어떤 굉장히 결정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 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어느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사실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빅테크 관련된 AI 관련된 빅테크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정이 단순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데는 기술적 조정이 될지 아니면 추세적 조정, 즉 기간 조정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인식은 조금 이제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는 뭐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사실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SK하이닉스 실적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무려 주가가 9% 넘게 가까이 빠지면서 19만 원까지 떨어졌죠. 20만 원대 이하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어제 2% 가까이 하락하면서 8만 원대 턱걸이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가까이 빠져서 지금 8만 원대 턱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5일 그 당시에 뭐 9만 원 간에 10만 원 간에 얘기 나왔던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좀 상전벽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참 AI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하긴 해야 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어떤 곤란한 상황. 그러다 보니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그리고 저렇게 어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묻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매 한 가지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도대체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AI 관련된 상황들, 우리는 반도체 관련 상황들 워낙 밀접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순한 어떤 이 기술적인 조정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이게 정말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기간 조정까지 간다고 그러면 좀 투자자분들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건설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건설사 얘기를 좀 해볼 만하냐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기계주들 관련을 같이 해서 좀 이 두 섹터가 뜨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그럼 실제로 뭔가 펀더멘털이 괜찮냐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실적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의 주요 대형 건설사들 영업이익 상황을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34%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요. 삼성 E&A도 23% 정도 줄 것 같고 HD 현대산업개발은 저렇게 굉장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아파트 무너진 거 광주에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그걸 다 처리를 했었거든요 회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걸 액면 그대로 839%를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발표가 안 된 대우건설은 마이너스 42%.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당장 반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체코 원전 수주를 한 그런 팀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 요즘에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도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 GS건설 같은 경우도 그 인천 검단신도시 순살 아파트 그 사건 때문에 작년에 회계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 그거를 한 기저효과로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은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고 집값이 막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들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건설사들의 실적은 아직 반영되려면 멀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설사들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인건비, 당연히 자재비 많이 올랐다는 거, 이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또 건설사들도 부채가 많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설사들은 수치상으로는 뭔가 기대를 하기에는 그런 좀 이르다. 요즘에 저가 매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건설사들은 저가 매수 역시 펀더멘탈을 좀 기본적으로 보시는데 아파트값 오른다고 해서 건설사들에 대해서 좋아져 있고 이렇게 바로 짧게 이렇게 연동해서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루이비통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지는 않고 프랑스 이제 지수에 상장이 돼 있는 그런 회사긴 한데 워낙에 뭐 명품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이 아르노, 베르나르 아르노 이 루이비통 회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다라는 얘기를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 부자는 아르노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때 그 전에 최고 부자였던 이제 이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시 이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요. 아르노 회장의 재산이 지난달에 이제 1,87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00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루이비통 주가를 좀 확인해 보니까 650유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올 3월 중순의 고점이 867유로였으니까 그거보다 한 25% 정도 주가가 빠진 겁니다. 당연히 최근 한 달 사이 200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올 봄에 고점 때에 비하면 훨씬 더 한 30% 이상 재산이 더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명품주의 이 루이비통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결국 실적입니다. 명품이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아직 보면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뭐 전체적으로 좀 경기도 안 좋고 뭐 미국도 미국입니다만 프랑스도 뭐 유럽도 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루이비통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중국의 수요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 경기 부진, 내수 침체 상황이 벌써 좀 한 3년째 가까이 계속 되다 보니까 명품 수요도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명품이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서 엔저 때문이죠. 명품을 사면서 일본만 명품이 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명품 수요가 줄고 있고요. 어제 구찌의 모기업인 캐링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더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하반기에 수익이 30%나 줄어들 것이라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왔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은 보통 불황에 끄떡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부유층은 사실은 거시지표나 매크로지표랑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품을 부유층만 사는 건 아니죠. 최근에는 뭐 돈을 모아서 또는 개를 들어서 명품을 사는 이런 수요, 그게 비단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품 수요는 부유층 수요도 있지만 이런 다른 계층의 수요도 있는데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상황, 또 경기까지 부진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시 그런 명품 수요, 부유층 외의 명품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게 이렇게 명품주들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또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를 내놓을 예정인데 자, 우리 화학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 화학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실적 발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어제 LG화학하고 네. 하나솔루션 실적이 발표됐고 이쪽이 이제 정유회사 발표되고 이제 쭉 롯데케미칼 실적이 쭉 발표될 텐데 이제 그 첫 번째 실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점은 찍었다.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을 네. 보였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5개 종목이 갔습니다. 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갔잖아요. 반도체. 그다음에 현대차의 자동차.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은행주들이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께서요? 그렇죠. 화가 어제 포스코홀딩스도 발표됐습니다. 그죠? 네.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화학과 철강을 뛰어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되나 이제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점은 찍었다.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화학이나 철강은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흔히들 보면 제가 한 29년을 했지만은 네.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올라가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지. 왜냐니까 그가 금만치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 관전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점은 찍었는데 내가 살까? 아니면 조금 이따 살까? 딱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면 저점을 찍었냐면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그 중국이라든지 이 아시아 국가들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화학과 철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은 이제 첨단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기초가 있고 첨단이 있어요. 근데 기초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요. 이게 중진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많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에서 풀려났고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기준금리는 안 떨어졌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안 샀던 중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가 제품 구입을, 원료 구입을 빠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빠르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약간 긍정적인 포인트로 계속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는,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실적은 올라가고 있고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 좋은 실적을 확 보여줬으면 막 뛰어들겠죠. 그러니까 급등할 수도 있겠죠.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제 딱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 관전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시아 때문에 좋아진다 보고 있고 예, 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화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화학은 시가총액이 얼마짜리가 있어요?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 엑슨모빌도 화학회사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700조 원짜리가 있고, 그럼 정밀화학 회사 중에는 그럼 얼마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스페셜티를 제일 잘하는 린데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린데하고 듀폰 같은 회사인데 250조 원짜리가 있고, 뭐 예를 들면은 35조 원짜리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020년 이후에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버렸어요. 많이 나버려. 우리나라는 뭐냐면 기초 플러스 첨단인데 첨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계속 미국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초 쪽에서 이런 아시아 쪽 수요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격차를 결국은 메울 것이다. 그 주가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면 참 좋은데 그림은 그러니까 린데와 이게 린데와 듀퐁이거든요. 린데는 좌측에 그렸는데도 이 정도로 차이네요. 그러니까 250조 원하고 우리나라 뭐 롯데케미 같은 경우 4.3조 원이잖아요. 이렇게 격차를 보여주려니까 너무 간극이 차이 나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은 뭐 LG화학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형태가 린데나 듀퐁을 따라가는 격이다. 250조 원. 예를 들면은 35조 원. 예를 들면은 물론 LG화학은 시가총액이 높죠. 근데 이제 이 린데 같은 기업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성장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린데나 듀퐁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정밀화학, 특수화학, 첨단화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딱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총이 확 극명히 나뉜 모습 방금 차트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 분기 기준으로 확실히 저점을 통과하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방금 린데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또 방송에서는 처음 소개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회사인가요? 린데이 그림은 한 장만 보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EPS 성장률하고 예를 들면 린데이 EPS 성장률을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린데가 이렇게 성장률 매출액이 9%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5%씩 성장합니다. 매년 5%씩 성장하는데 린데는 9%씩 성장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게 밑에가 붉은색이 보면은 미국의 S&P 500의 평균치예요. 네. EPS 성장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앵커님 보시면 알겠지만 푸른색이 압도적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가 성장할 때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산소, 그다음에 질소, 뭐 아르곤, 뭐 수소,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식품에도 들어가는데 보면은 과자 봉지 있죠. 네. 과자 봉지 좀 부풀어 있죠. 네네. 그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부서지지 말고 반응하지 말라고. 그 질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예를 들면 식품에 들어가는 질소가 들어가 있고 그 병원 가시면은 어떻게 급한 환자들은 산소 마스크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점화되어 있고요. 거의 독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가격을 더 많이 올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학 기업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중국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17년, 18년도까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 11년도도 그랬죠. 10년도까지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그게 이제 기초 소재 쪽에서 증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을 적게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인도가 공장이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전체적으로 뭐 베트남도 공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소재는 지금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야 그러면 중국도 저렇게 증설을 많이 했는데 그럼 향후 한 5년이나 10년을 놓고 보면은 결국 인도라든지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것도 증설할 거 아니야.
석유화학 공장이나 천연가스 공장은 한 개 공장당 5조 원씩 주면 공장을 건설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린데 같은 기업은 뭐냐면은 돈을 줘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고부가 산업이라고.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산업이 특징이라고. 네. 그래서 250조 원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지을 수가 없어. 린데 말고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산업에 지금 이제 뛰어들려고 있고 성장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매출액이 45%는 첨단입니다. 그 범용이 마이너스로 많이 가다 보니까 첨단이 안 보일 뿐이에요. 첨단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고부가 비중을 높여서 70%대까지 가겠다. 미국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각 산업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한국의 화학 기업들이 성장 전략이 바뀌고 있다. 네. 그 성장 전략이 보이는 순간 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액과 이익을 따라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주가라는 거는 그다음에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매출액과 이익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계속 올라갈 거잖아. 그럼 나 지금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해 버려요.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급등해 버리는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인지하고 계세요.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성진국처럼 될 수 있다. 린데처럼 될 수 있다. 듀퐁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확실히 본인들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린데 먼저 좀 공부를 해봤는데 계속 같이 언급해 주셨던 게 듀폰이거든요. 듀폰은 또 어떤 회사일까요? 그리고 듀폰하고 네. 미국의 다우케미칼이 있어요. 둘이 합병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니까 듀폰하고 다우케미칼 왜 합병했냐면은 네. 여기서 기초 소재 사업부 있잖아요.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하는 거, 한국도 많이 하고 이제 중국도 따라왔던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돈을 벌지만 하는 거, 이거를 떼버렸어요. 떼가지고 이걸 다우케미칼 다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우케미칼하고 듀폰이 갖고 있던 그 첨단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부분 산업이 뭐냐면 반도체 소재, 네. CMP 패드라든지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첨단 고부가 산업이 있어요. 우주가 항공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항공사업이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의료용으로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쪽 이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떼버렸어요. 그리고 린데가 그러니까 듀퐁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향후는 물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78억 인구가 선진국도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는데 물이 중요하고 먹는 물이 중요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막을 하는 물을 잘 만들려면 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고부가 막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산업용에도 초순수 막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산업이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 사업을 들고 나온 게 듀퐁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듀퐁도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 이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우한테 다 주고 다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든 다음에 이게 잘 성장하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아시아 경제들이 성장하면 크기가 터나 돈을 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첨단 고부가로 가겠다. 그래서 다우하고 듀퐁이 나눠져서 그 듀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물산업, 전자재료 산업, 첨단 고부가로 간 게 듀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린데는 산소나 질소를 본인들만의 기술력으로 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듀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물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또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본인들만의 기술력, 확실한 경쟁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이 있을까요? 성장 전략 급격하게 바꾸고 있죠. 원래는 45%입니다. 첨단 고부가 우리나라가 원래는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특히 중국이 들어왔잖아요. 중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옛날에 보면은 미국으로 수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모두 이제 미국으로 들어있죠. 선진국으로 다 수출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성장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기초 소재 쪽에 그러니까 뭐 중국이 좀 처음에 없을 때는 돈을 많이 벌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약간 그게 약간 취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시아 쪽에 많이 증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보면 이제 중국도 이제 계속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지금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공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 겁니다. 한 10년 정도는 돈을 많이 버는데 향후에는 돈만 주면은 건설하는 산업은 기초 소재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고부가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쪽 아까처럼 린데라든지 듀퐁처럼 많이 바꿨어요. 바꿨는데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55대 45로 지금 현재 아직도 기초 소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성장 산업은 굉장히
잘 짜고 있다.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풍력 소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력기기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력기기가 어느 순간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기업을 변신해가는 모습. 2분기 실적 때도 한번 보세요. 기초 소재하고 첨단하고 나눠서 보고, 근데 이 첨단이 드러나는 순간 주가는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걸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린덴과 듀폰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떤 방향성,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은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금요일은 오늘 전국 곳곳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주말에도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낮엔 무더위, 밤엔 열대야가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의 아침 기온 2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과 청주 34도까지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3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들 해상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많게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검은 목요일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적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제가 다 흡수했으니까 오늘 장에서는 빨간불로 물들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급락 이후 오늘 살짝 혼조세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는 반대로 강한 상승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개장 전략도 세워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